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고 또 네, 갑자기 맞아요.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미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사실은 이론적으로 중동 사태를 빨리빨리 마무리시켜야 여유를 찾아서 중국을 방문할 때 어떻게 진행하지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횡설수설 준비가 안 된 느낌이 들어요. 네, 중국 증시, 중국 경제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찐링의 차이나 톡톡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오늘부터 찐링의 차이나 톡톡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타이틀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찐링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2주 동안 네. 눈병이 생겨서 집에 눈이 다 나으셨네요. 한 네. 80%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잘 지내셨고요. 네. 안 계시는 동안 워낙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많아가지고요. 오늘도 찐링의 차이나 톡톡 찐링님과 함께 다양한 중국 경제 이야기, 중국 증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해야 될 텐데 오늘의 찐 차이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무래도 전인대가 아직 열리고 있어서 네. 3월 5일에 개막해서 내일 12일에 폐막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국내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지금 전인대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 전인대, 양회 중에서 정협과 전인대가 있는데 전인대 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중국의 최대 연례 행사이기도 네. 한데 지금 또 트럼프와 이란이 워낙 거세게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주목도가 좀 떨어지긴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중국 내에서 양회, 전인대를 바라보는 분위기, 또 개인적인 소감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개인 네. 소감이라면 고등학교 때 학교 수업에서 배웠던 교과서를 보면서 배웠던 내용이 그렇군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지금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82년생인데요. 네. 개혁개방 초기에 태어난 중국인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국 그 수업에서 필수 수업으로 그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관한 뭐 경제, 정치, 철학, 외교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네. 그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배웠던 게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 달성, 2035년까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달성, 그리고 또 지나서 2050년 21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강국 건설. 그때는 그냥 어렸을 때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배웠는데 지금 2035년까지 딱 10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전인대를 지켜보면서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축적하면서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들이 현실로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찐링과 함께 또 차이나 톡톡 진행을 하면서 양회 전인대 이야기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다양한 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저희가 가장 주목을 했던 게 올 한 해 GDP,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정하느냐였잖아요. 사실 5% 안팎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낮춰 잡았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4.5에서 5로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를 두고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우선 2024년, 25년 2년 연속 5% 안팎이라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그 목표의 텍스트를 직역하면 4.5%에서 5% 거기가 또 문장이 연결되는데요. 4.5에서 5%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여기까지가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냥 5% 안팎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숫자 목표치보다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구간으로 표현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중국 국내의 그 경제 산업 구조 조정의 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면 과거의 5% 안팎에서 4.5에서 5% 구간으로 내려는 게 아니냐.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악재가 아니냐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 두 가지 차원의 고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고1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게 2035년까지 사회주의 그 현대화 기본 달성 그리고 21세기 중엽 2050년 전후까지 강국 달성. 근데 2035년 그 달성 목표치가 뭐냐면 2035년 중국의
1인당 GDP가 2020년에 비해서 배증시킨다. 네. 이게 그게 목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딱 만 10년 남았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2035년 그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최소 연평균 한 4.17%, 4.2%의 성장률만 확보하면 2035년에 이론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마지노선은 4.2% 정도. 하지만 뭐 구조조정도 하고 민생도 고려하고 재정 적자율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좀 여지를 둬야 되니까 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10년 중에 첫 스타트를 끊기 위해서 4.5에서 5%.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중국이 사실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2017년입니다. 그 전부터 2013, 14년부터 이미 이제는 너무 단순한 양적인 고성장에서 슬슬 질적 성장을 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본격적으로는 그 19차 당대회 2017년에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한 8, 9년 지나서 이제는 전인대 3월 리장 총리 전인대 목표치 발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뭐 수출은 승승장구 하고 있지만 부동산이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거기랑 연관된 내수 부진을 좀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몇 년 정도 계속 지속되면서 지방 정부의 부동산에 의한 세수가 줄어드니까 지방 정부의 채무 부담도 좀 아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부정적인 면 이런 문제점을 조금씩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재정 적자도 늘려야 되고 네. 그리고 긍정적인 면은 아무래도 첨단 산업, 하이테크, 신재생 에너지 이쪽은 계속 GDP 성장률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지만 내수 그리고 지방 정부 채무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산업 구조 조정을 전통 산업보다는 또 신흥 산업, 미래 산업, 첨단 산업 이쪽에 더 강점을 두기 위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부터는 4.5에서 5% 정도 여유를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전에는 목표치 발표할 때 그냥 숫자만 발표하고 뭐 실제 업무에서는 더 나은 결과 이런 텍스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업무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올해가 15차 5개년 첫 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첫 해 동안 열심히 해보고 어느 정도 상황,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음 해에 어떻게 할지 좀 테스트하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중국 정도의 강대국에서 4.5에서 5 정도의 GDP가 나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 여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 정도의 GDP 목표치를 일단 내세웠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이뤄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경제 주제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네. 이 부분도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요새는 뭐 기술 자립, 민생 네. 안정이었잖아요. 네.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좀 꼽혔습니까? 아무래도 올해가 15차 5개년 첫 해다 보니까 15차 5개년 장기 계획은 작년 10월에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첫 해인 만큼 전체적인 그 리스트나 종점 사업은 그 15차 5개년 장기 계획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게 2025년 3월에 발표한 정부 공작 임무. 여기서 공작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번부터 10번 그리고 우측은 2026년 며칠 전에 발표한 이번에 리장 총리가 발표한 정부.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그 번호만 봐도 중요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1번이 가장 중요한 네, 거. 그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대체로 내용이 비슷합니다. 물론 그 텍스트 수가 좀 줄어들고 좀 더 함축된 표현을 썼지만 1번부터 5번까지는 거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1번은 내수시장, 당연히 중요하죠. 2번은 신성장 동력, 미래산업, 신질생산력, 첨단산업, 이런 현대화 이런 걸. 세 번째는 아무래도 반도체를 포함해서 과학기술 자립자강. 4번은 여러 가지 분야의 개혁. 5번은 대외개방 더욱 확대.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6번부터 10번까지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작년에는 아직은 부동산이 계속해서 급속도로 둔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6번이 여기서 중점 분야 리스크라는 것은 부동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 근데 올해는 이 6번이 10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판단했을 때 2020년, 21년에 중국의
부동산 그 집값이 고점을 찍고 이제 한 5, 6년 동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둔화세는 지속되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이제는 좀 우선순위에서 좀 밑으로 차선으로 떨어진다. 그만큼 이 부분 리스크는 어느 정도 정부 차원에서 통제 가능하고 수용한 분야 이 단계까지 왔다. 그리고 7번을 보시면 삼농요 농업, 농촌, 농민, 농촌 7번 농촌 관련이 6번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향촌. 그러면 농촌에 대한 어떤 투자를 더 확대할 수 있다. 민생 안정에 네.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로 들려요. 그래서 매번 어떤 중요한 정치회에서 그 목록의 순서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더 예산을 많이 쓸 것 같다. 그리고 8번은 신형 도시화, 8번이 7번으로 올라갔죠. 신형 도시화. 지금 중국의 도시화율이 한 60%대 아직은 예를 들어서 한국은 한 90% 됐는데 아직은 더 향상시켜야 돼요. 그리고 9번은 변화가 없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저탄소, 오염 감소, 탄소 중립. 그 10번 요 민생 강도. 민생은 뭐 교육도 있고 의료보험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여러 가지 민생 요 10번이었던 게 8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수시장 확대, 신질 생산력, 과학기술 자립 자강 뭐 이런 쪽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작년에 비해서 농촌, 민생 이쪽에 더 신경을 쓰겠다. 그 반대로 부동산 쪽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있으니까 좀 순서가 좀 밑으로 내려갔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여주신 표만 보더라도 1번에서 5번까지는 비슷하지만 네. 6번에서 10번 사이에 좀 위치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 확실히 민생 안정에 좀 신경을 네. 쓰겠다란 그런 강조점이 좀 들어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자, 경제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포인트 함께 짚어봤고 다음은 민생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할 텐데 민생 부분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으실 것 같고 또 어제 중국의 CPI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좀 호조를 보여가지고 좀 좋아지는 것 아닌가, 디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이 좀 꼽혔나요? 민생 주재 기자회견에서 1년 전 그 기자회견이랑 다른 점만 꼽아서 말씀드리면 한 4, 5가지. 첫 번째는 교육 분야에서 중국이 또 뭐 첨단 산업 관련 교육 그 맞아요. 핵심 인력. 근데 핵심 인력은 아주 소수고 우리 대부분은 우리처럼 그냥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누가 보면 중국엔 다 천재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게 네. 아주 매년마다 1,300만 명의 네. 대학 졸업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그 완전 첨단 산업에는 네. 뭐 5% 미만이죠. 1,300만 명 중에 5%. 네. 그래도 워낙 대학 졸업자들이 근데 많으니까. 우리가 뭐 주식시장이나 네.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게 뭐 첨단 뭐 맞아요, 창업자. 맞아요. 근데 네. 사실은 90% 이상 대부분은 뭐 일반적인 네. 학생이랑 직장. 저희 같은 그래서 일반인들. 예. 그래서 첫 번째 교육 분야에서는 작년에 강조한 거는 입학률 그 숫자에 대해서 좀 관리했고 이번에는 한국도 가끔 기사에 나오는데 어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스트레스가 심해서 좀 심리적인 문제.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청소년들이 심리 건강도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좀 덜 강조했는데 올해는 학생들의 입학률이라든지 이런 인력 육성뿐만 아니라 네. 청소년들의 육체적인 건강과 심리적인 건강 이쪽을 좀 더 신경 써서 투자해야 된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과 공통점이 중국도 지금 고령화가 계속해서 심각하거든요, 네. 사실. 인구 기반이 커서 그렇지 아주 고령화가 심각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작년에 그 고령화랑 강조한 거는 그 실버타운이나 좀 저렴한 양로 시설을 좀 양적으로 늘리자. 근데 이번에는 시설을 계속 늘리는 동시에 마찬가지로 좀 더 그 늘리는 지역의 범위를 좀 더 그리고 늘리는 심리 건강을 포함해서 좀 더 세부적인 서비스를 추가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취업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매년 한 1,200에서 1,300만 명 대졸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통 산업이 위축이 심하고 첨단 산업은 계속해서 고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 첨단 산업에 이 1,300만 명이 다 취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취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AI랑 관련된 거는 뭐 AI 빅모델 그런 핵심 인재뿐만 아니라 AI 응용과 관련된 좀 더 대졸자들이 취업을 용이하게 하게끔 좀 더 많은 산업을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네. 한국도 예를 들어서 취업이 안 좋을 때는 뭐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늘리는 그렇죠. 그런 거. 네, 중국도
국유기업이 또 규모가 크고 또 국유기업이다 보니까 국유기업을 비롯한 대기업 대상으로 좀 신규 대졸자 취업을 늘리도록 하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까 작년에는 없었던 문화관광부 책임자가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마무리되고 2024년, 25년 2년 동안 보면 중국이 물론 매년 1억 명 이상의 중국인이 외국으로 다녀오지만 근데 관광업만 봤을 때는 중국 국내 관광이 그 규모가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내수 확대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작년 한 해만 봐서는 과거에 비해서 차이점이 중국인들이 국내 관광이 엄청 고성장하고 활성화돼서 국내 관광, 문화 관광 이런 쪽을 내수 확대랑 연결시켜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야겠다. 네, 이 정도로 민생 쪽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좀 집약을 해가지고 이제는 세부화. 네, 맞아요. 세부화해서 또 민생 안정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왕이 외교부장의 또 외교 관련한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양회 또 전인대 핵심 일정 또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CNN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도 좀 있었는데 화면을 보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s you know, since Donald Trump's return to the White House, U.S.-China relations have been tumultuous, so his planned visit to Beijing later this month has been highly anticipated. Given this, how will the ongoing U.S.-Israeli strikes on Iran affect this trip? And also, ahead of this trip, he seems to be pursuing a détente with China. Notably, he did not mention China directly even once in his latest State of the Union address. So there are concerns in Washington that he might make concessions to China on issues such as Taiwan during the visit because of his focus on reaching trade and commercial deals. How would you respond to this view, and what does China want out of this visit, and what are your expectations of bilateral ties after the visit? 两国不打交道只会导致误解误判，走向冲突对抗，更将殃及世界。中美都是大国，我们都改变不了彼此，但是我们可以改变相处的方式，那就是秉持相互尊重的态度，守住和平共处的底线，争取合作共赢的前景。我们认为这才符合两国人民的利益，也符合国际社会的期待。让我们感到欣慰的是两国元首身体力行，在最高层次上保持了良好交往，为中美关系的改善和发展提供了重要的战略保障，也推动中美关系经历跌宕起伏，实现了总体的稳定。今年确实是中美关系的大年，高层交往的议程已经摆在我们的桌面上。现在需要做的是，双方为此做出周密的准备，营造适宜的环境，管控存在的分歧，排除不必要的干扰。中方的态度始终是积极的，也是开放的。关键是美方也要相向而行。我相信只要双方以诚相待，以信相交，我们就能不断拉长合作的清单，也持续缩短问题的清单，就能在两国元首的战略引领下，取得让两国人民都满意的成果，达成国际社会都欢迎的共识，让2026年成为中美关系走向健康、稳定、可持续发展的标识性的年份。谢谢。 네, 자 CNN 기자의 질문에 대한 왕이 외교부장의 답변까지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전쟁에 대해서는 뭐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일어나선 안 될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일단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크게 자극하려 하진 않았다 이런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외교부장
그 신분으로 기자회견에서 말해야 되니까 좀 더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외교적인 것 용어 같아요. 그리고 신중한 외교적인 표현을 많이 쓰지만 네. 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 네. 저는 아까 좀 왕이 외교부장이 말을 신중하고 또박또박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방식대로 알아듣기 쉽게 해석하자면 한마디라고 생각하는데요. 뭐죠? 중국은 지금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떤 준비요? 여러 가지 뭐 트럼프 네. 행정부의 방중 준비라든지 네. 중국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미국 쪽에서 제대로 잘 준비해서 오고 싶으면 오고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어떤 자신감을 표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왕이 외교부장의 어떤 중국어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방송을 보면 아 그냥 대충 그냥 뭐 긍정적으로 좀 무난하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왕이 외교부장의 답변 중에 후반부가 핵심 내용인데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양국 정상이 몸소 실천하여 최고급 차원에서 양호한 교류를 유지했으며 이는 양국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보장을 제공했고 네. 요거는 작년 10월에 양국 정상이 한국에서 만났잖아요. 그 당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대두랑 히토류 때문에 타협을 해서 301 조사 중에 그 많은 거를 풀어줬고 또 관세도 많이 그 하향 조정했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문장은 올해는 확실히 중미 관계의 큰 해다. 그러면 큰 해라는 것은 만약 이론적으로 이번에 만약 4월에 양국 정상 만나고 또 이번에 에이펙이 11월에도 중국 션전에서 진행되고 또 연말에도 G20 정상회담 여러 가지 중국 국내 그리고 국제 행사를 합치면 최대한 올해 이론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한 4번 정도 만날 맞아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하죠. 왕년에 비해서 그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올해가 양국 관계의 대년, 큰 해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음 문장이 정상급 교류의 의제는 이미 우리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함축적으로 지금 중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한 여러 가지 그 규제, 뭐 제재 그런 거를 다 철회하고 관세도 다 정상 2017년 그 전까지 다 정상 복귀하고 중국이 원하는 거는 이미 우리는 명확히 얘기했다. 그러면 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문구가 중국 측의 태도는 시종 일관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며 관건은 미국 측도 중국과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 말은 즉 작년 4월에 관세 전쟁 초기에 터졌을 때 중국 상무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게 만약 미국이 중국과 싸우고 싶다면 중국은 끝까지 상대하고 미국이 대화하고 싶다면 대문은 열려 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중국이 원하는 거 중국 입장을 명확히 피력했으니까 미국 쪽에서 알아서 협력해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좀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준비가 좀 되어 있다라는 어필을 좀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원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이까지 방문하는 원래 좀 긴 일정이었는데 굉장히 일정을 좀 축약해서 베이징만 간다 이렇게 초단기 전략을 좀 짜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던데 혹시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그 기사는 저도 방금 전에 봤는데요. 근데 그 기사가 중국 현지나 미국 쪽 언론이 아니라 홍콩 쪽에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거기서 보도한 건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원문을 보니까 거의 다 추측성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렇다는 거 아니고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특히 12월 말부터 2월까지 세계 각국 정상이 중국을 방문할 때 항상 예를 들어서 북경 찍고 또는 상해,深圳, 상하이, 深圳 그리고 또는 항저우 그게 뭐 로봇 있는 또 몇 개를 찍은 경우가 네. 많았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베이징만.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 중국을 실제로 방문했을 때 좀 그 전에 타국 정상의 그런 방문 스케줄을 좀 참고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 중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고 또 네, 갑자기 맞아요.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미국의 불리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 쪽에서 지금 오늘이 이미 3월 11일이고 네. 사실은 이론적으로 그 이란 그 중동 사태를 빨리빨리 마무리시켜야 이제 여유를 찾아서 중국을 방문할 때 어떻게 진행하지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지금 그 중동 그 사태 때문에 좀 횡설수설 준비가 안 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는 실제로 준비가 안 된 게 확실하고 미국 그래서 쪽이? 좀 네. 그래서 일정을 좀 축소하거나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그 홍콩 네. 쪽 추측성 보도는 뭐 이란 쪽에서 혹시 중국에 스며들어서 뭐
방중 중인 미국 대통령을 어떻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안보적인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근데 이 좀 부분은 축축성이다. 제가 예.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매년마다 한 45명에서 50명의 국가 정상 및 국제 기구의 소장이 중국을 방문해요. 작년만 해도 48명이 방문했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 수장 정상이 와도 중국 입장에서 중국에서 절대로 안정적으로 진행을 되니까 중국에서 이거에 가장 신경 씁니다. 그럼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이런 추측성 보도가 나왔던 건 하나는 현실적으로 미국 쪽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됐고 또 지금 중동 사태 그게 점점 미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미국 쪽에도 좀 위축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언론 플레이라는 것이 이 내용이 만약 미국 쪽을 통해서 뭐 홍콩 쪽 어느 쪽에서 보도하든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나중에 실제로 북경만 방문하고 스케줄을 축소시키면 뭔가 사전에 어떤 합리성이나 근거를 좀 던져주는 느낌.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 기사를 너무 100%까지 신뢰하기보다는 네. 그냥 그 중에 하나로 그냥 참고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슈 좀 단기적으로 좀 축약이 된 것에 대한 또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3월 말 또 4월 초에 픽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중국 증시 투자할 때 어떤 전략을 잡아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중국 시장에 투자할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지금 보통은 과거 15년 동안 중국 증시의 전인대 전후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전인대 전에는 좀 며칠 정도 정책 기대감 때문에 급등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작 전인대 개최되는 시기 그리고 전인대 직후 좀 그 기간 동안은 좀 증시가 좀 무덤덤한 그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특히 전인대 열리는 기간에 중동 사태가 터져가지고 맞아요. 좀 더 하지만 올 한 해 저는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여전히 작년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본토 증시랑 홍콩 증시 나눠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 증시는 저는 투자 업종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의 모든 산업에서 지금 가장 정부에서 밀고 있고 투자 많이 하고 국유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계속해서 투자를 가장 힘쓰고 있고 성장성이 가장 높은 반도체든 AI 또는 요 신흥산업, 6G가 있고 여러 가지 첨단 산업.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어서 만약 그때그때 그 등락이 있겠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저는 여전히 반도체, 첨단, 제조 또는 AI 응용, 작년에 빅모델이지만 이번엔 AI 응용으로 확대되고 또 5G가 아니라 6G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계속해서 가장 정부와 민간에서 동시에 가장 신경 쓰는 분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철금속이나 희토류나 뭐 이런 쪽은 네. 글로벌 어떤 이슈나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지금 이번에 중동 사태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거는 에너지 면에서 좀 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화면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 연료의 비중이 1990년에는 9%밖에 안 됐는데 네. 2025년 기준으로 21.7%까지 그렇군요. 올라왔고 중국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목표치는 2030년까지 25%, 그리고 2050년 목표치는 50%입니다. 즉 2050년까지 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 연료를 반으로 줄이겠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나 이쪽 뭐 희토류나 에너지, 화석 에너지든 희토류든 또는 신재생 에너지랑 관련된 종목이 좀 등락이 좀 변동성이 강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트렌드랑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이번에 리창 총리 정무공작 보고에서 내수 확대를 워낙 강력하게 강조했잖아요. 하지만 내수주의 특징이 1년 내내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좀 그때그때 좀 이벤트성,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홍콩 주식은 중국 본토 증시랑 업종의 구성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빅테크는 거의 다 홍콩에만 상장되고 그래서 빅테크,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빅테크 업종이 지난 2, 3개월 동안 계속 주가가 부진하고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그렇죠. 올해부터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조금씩 그동안 AI에 막대한 투자를 했던 거를 올해부터 조금씩 그 현금화 또는 네. 상업화 조금씩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냐 그거를 지켜보면서 빅테크에 접근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2, 3년 동안 홍콩에 상장한 그 혁신약, 제약 바이오 쪽이 또 변동성이 컸는데 이것도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혁신약이 라이선스 아웃 방식으로 미국, 유럽, 동남아 글로벌 시장에 계속해서 과거에는 중국의 제약 바이오가 그냥 OEM으로 많이 했는데 네. 이제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약을 글로벌에 더 많이 투자나. 그래서 작년의 연장선이긴 한데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네. 접근하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거의 전업종을 전략을 짜주셨네요. 역시나 AI의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에다가 비철금속 바이오에 대한 업종 전략까지 탄탄하게 좀 짜주셨습니다. 자, 찐닝겐 차이나톡톡 오늘 찐닝 연구원님과 함께 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 중국의 속 깊은 경제 이야기 찐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